산업 표준화와 품질 경영을 보급하며 우리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온 한국표준협회. 최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ESG 경영과 탄소 중립 등 경영 환경까지 변화하며 새로운 기준 마련도 시급한 상황인데요.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예전부터 이 물건을 만들고 거래를 할 때 서로 주어진 기준에 맞췄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요즘은 그 기준이 조금 더 중요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제품은 이렇게 기준을 맞췄습니다 하고서 검사를 받고요. 또 네. 통과를 한 제품만 나오게 되죠. 예, 네. 바로 그 기준을 만들고 과연 이게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인증하는 곳이 있습니다. KS, ISO 인증 뭐 이런 것을 하는 곳입니다. 한국표준협회입니다. 오늘은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표준협회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KS 표준, 네. ISO 인증, 그리고 품질 경영 촉진 그 관련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한국표준협회는 이제 1962년도에 3월에 설립된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라서 예, 산업표준화, 그 품질 경영의 조사, 연구, 개발, 보급을 위한 임무를 가지고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 협회에 지금 이제 전체 직원 한 400명 가까이 400명 정도. 됐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회원사들은 한 4,500개 사쯤 되고 전국의 각 이제 시도에도 지역 네. 본부가 다 있습니다. KS 인증 이게 예. 뭡니까? 정확하게. KS 마크는 이제 K하고 S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리아 스탠다드에서 네. 한국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제품에 있어서 품질을 좀 보장하고 그 소비자들의 안전 네. 그리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KS를 나라가 정한 다음에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 표준협회 같은 민간에서 네. 인증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횟수로 따지면 올해가 딱 60년이 됐고요. 60년이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백열등이랄지 예, 예. 뭐 연탄 또 안전모 이렇게 해서 국민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거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전자기기랄지 예. 또 건축 자재랄지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안전과 품질 효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KS가 1962년부터 시작했는데 1호 제품이 백열등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네. 예. 그때는 백열등이 이렇게 쉽게 잘 터지고 꺼지고 깨지고 이랬었나 보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백열등이 이제 필라멘트가 많이 터지기도 하고 예. 어떻게 하면 그 가장 그 빛을 주는 거 아니면 네. 빛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1호 제품으로 백열등을 해서 이 백열등을 믿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제가 KS 마크도 봤지만 최근에는 또 C가 KC라고 마크도 봤는데 이 예. 두 가지가 그러니까 KS, KC 두 가지가 정부에서 인증하는 마크가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KC 마크는 쉽게 말하면 이제 안전보건 인증 마크고요. 안전이요. 예. 안전, 그 전기 안전이랄지 예, 또 예. 환경 안전이나 보건 안전 마크고요. 그 KC 마크는 이제 그런 법에 따라서 강제적 인증이기 때문에 시험 인증 기관들이 KC 마크를 준 제품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KS 마크는 것은 한국 표준이기 때문에 예. 품질을 보장하는 거고 이 KS가 된 경우는 이제 해외 수출도 유리하고 또 정부에 납품할 때도 유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에서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KS 인증을 좀 거쳤을까 하는 네네. 궁금증도 듭니다. 혹시 인증 건수가 지금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당초 KS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1965년 통계를 보면은 네. 148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3,580건, 13,500건. 거의 100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KS 관련해서 저희 표준협회가 인증하는 것들이 네. 7,670건으로 한 전체의 한 60% 가까이 저희가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받는데도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표준으로서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어떤 절차를 좀 거치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까다로운 기준을 만비해야지만이 소비자들한테 만족도 주고 안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표준협회에 저희들이 보다 쉽게 네. 그 관련 인증할 수 있도록 저 홈페이지에 다 안내가 되어 있고요. 예. 여기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서면을 했지만 요즘은 다 디지털화되면서 온라인을 할 수 있고 또 주기적으로 그 일정을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네. 또 네.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삿짐이나 택배 같은 곳에도 KS 인증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예, 예. 서비스인데 그러면 예. 뭐 시간당 5박스 이상을 날라야지 KS 인증을 해주고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표준협회에서 네. 2008년부터 음. 서비스 표준을 도입했습니다. 보다 고품질에 네. 보다 안전하고 효율성 높게 할 수 있는 그 서비스 현장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봐 서비스 표준을 정해서 예. 보급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 그 택배도 있지만 예, 콜센터 또 골프장 예. 뭐 이런 것들에서 총 14개 분야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서비스 전문가 그리고 안전 시설 네. 그 체계적인 시스템 이런 음. 완비해서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가 KS 인증 외에도 ISO 인증을 하는 기관이라고 또 들었습니다. 국제 표준인 거죠, 이 인증 제도가요? 맞습니다. 그 ISO는 이제 인터내셔널 인터넷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에서 ISO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국제 표준화 기구인데 1947년에 설립되었고 예. 전체 165개국의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O 인증은 다양한 표준 인증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영 시스템 인증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ISO 보통 이제 9,000, 14,000 있지 않습니까? 이게 ISO 9,000 같은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이고요. ISO 14,000은 이제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인데요. 근데 이런 경영 시스템은 이 업체들이 인증 기업들이 이제 제조 시설이나 서비스 현장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고객의 만족도 그리고 이를 위한 경영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스템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꼭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인증이라는 게 꼭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외 수출하거나 저희 할 때 이제 다국적 기업,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들은 ISO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외의 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업체한테 부품이나 네. 이런 걸 협력업체로 받을 때는 반드시 ISO 9000 정도는 보통 요청합니다. 품질 경영은 갖추고 있어야 될 거다. 그다음번에 최근에 이제 ESG가 되면서 네. ESG 관련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환경 경영 시스템을 갖췄느냐, 네. 네. ISO 14,000을 갖춰서 제출해야 되는 거 있고요.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에서 ISO 37001인데 그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을 할 때 예. 요청을 하면 그에 맞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ISO 인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기업의 실력을 높여주고 효율성 높여주고 품질 경영 높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표준협회 같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네. 제출을 하고 또 반드시 KS나 ISO는 현장 실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 실사 인증을 해주고 네. 네.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3년을 주기로 해서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하고 처음에는 받을 때는 그 설비랄지 조직이 있었지만 아직 없게 되면은 다시 취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를 취소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효율성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탄소 중립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 예. 관련해서도 검증 인증 제도를 마련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표준협회가 이제 탄소 배출권이나 청정 개발 생산 CDM에 대한 검증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있는데요. 이 기본이 되는 게 그 탄소 배출관에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검증 기관이 한국표준협회이고요. 이제 한국표준협회가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제1위의 시장 점유율을 한 기관입니다. 현재 9년 연속 저희들이 검증 실적 1위 기관이고요. 네. 이제 총 1,100개사의 대형 사업장의 의무 검증 기관인데 네. 네. 그중에 40% 가까이는 표준협회의 검증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뭐 특별한 프로그램 이런 거 미리 준비하세요라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같은 것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ESG도 있지만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검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협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또 OJT 현장 지도나 또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홈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네. 또 각 지부에 있는 시도에서는 지부를 접촉하셔도 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산업계에서는 지금 ESG 경영이 화두잖아요. 근데 네. ESG 이걸 자체를 어떻게 표준화를 시키고 이게 어떤 기준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네, 기준이 있습니까? 네, 이제 ESG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할 때 필수 사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ESG와 관련해서는 ESG가 있는데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기준이 좀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아까 말했던 ISO 14000 같은 것이, 환경이죠. 예. 우리가. 그 SO가 관해서 IS 26000이나 보건 경영 시스템 같은 ISO 45000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버넌스 관련해서 이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같은 IS 네. 37001, 또 이제 준법 경영 시스템 37301 같은 것들이 최소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와 아울러서 ESG에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표준화 노력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회장님께서 G7 임팩트 태스크포스의 한국 민간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좋은 겁니까? 네, 좋은 겁니다. 대신 책임이 좀 막중해서 어깨가 예. 무겁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G7 이제 임팩트 태스크포스는 이제 지난 6월에 있었던 G7 플러스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의 영국이 발제를 해서 이제 만들어진 민간 조직이고요. 예. 자, 지금 ESG 관련돼서 국제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아하. ESG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 방안을 제언을 받는 민간 조직입니다. 지난 이제 8월 5일 날 제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줌으로 이제 비대면이 열렸고요. 네.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ESG 관련 표준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하기에는 기준이 좀 복잡하지 않냐. 그렇죠. 대기업들이나 금융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납품하는 협력업체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선진국들, 그러니까 EU하고 미국이 먼저 했습니다. 그쪽은 이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만 후발국들은 아직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이제 그 선진국과 후발국과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후발국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 이 두 가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준협회에서는 인증과 뭐 품질, 뭐 표준 이외에도 산업 교육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우리 기업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해서 보다 큰 품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AI랄지 또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같이 그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그 관련한 이제 경영 직무랄지 네. 또 품질 생산이랄지 또 안전이랄지 또 KSIS 인증 관련 등 여러 가지 직무 관련해서 공개 교육, 맞춤형 위탁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장님께서 난 진짜 내 임기 내에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거 하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국표준협회 이제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그리고 ESG를 선도하는 지식 서비스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협회 내 관련 조직도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사와 고객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표준 품질 혁신을 위한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구매할 때 과연 이 제품이 믿을 만한 것인지 네. 뭐 이런 걸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고 다양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회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돈을 잘못 송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손쉽게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 송금한 은행을 통해서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환 요청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잦은 반환 안내나 또 지급 명령 등을 통해서 소송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송금액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올해 7월 6일 이후 차고 송금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차고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려면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환 금액은 접수일로부터 한두 달 안에 받을 수가 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회수에 사용한 비용을 제하고 나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또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돈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잘못 보내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돈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으로 차고 송금으로 피해받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문화를 앞당긴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 등 세계 시장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통상 전략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통상 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보통 이 커피점에서 카드를 긁을 때 커피집 주인이 카드 수수료 얼마고 카드값 빠져나갈 때 송금 수수료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신경 쓰시는 분 있으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몇이나 될까요?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네, 거래 전에 다 서로 일종의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는 뭐 그냥 카드만 긁고 나중에 내 통장에서 카드값 빠져나간다 이렇게 상당히 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아주 치밀하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국가 간에 서로 수출하고 수입할 때도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 복잡한 부분을 주로 전담해서 해결하시는 분을 오늘 모셨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전 기억인데 원래 외교부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조직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도에 네. 이 통상 기능을 좀 획기적으로 강화를 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네. 어떤 독립적인 그런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어서 이제 좀 우리의 그 통상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립이 된 바 있습니다. 산업 쪽 영역에서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뭐 교섭을 해도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 몸담아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외교와 통상이 좀 코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는 그래도 좀 굉장히 그 프렌들리하게 네.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내 포커스를 두는 데고 이제 통상은 예. 치열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국익과 기업의 어떤 이 그걸 하나 두고 깐깐하게 네. 그 장사치 같은 걸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외교에서 담당할 부분 네. 또 이제 산업이나 이런 통상에서 담당할 부분 이게 이제 조화롭게 되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좀 적응하기가 좀 어떠셨어요? 30일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숨가쁘게 네. 그렇게 왔던 것 같고요. 달려왔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그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이제 대한민국의 그 통상 수장이 좀 여유 부리면서 느긋하게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세보니까 한 12개국 그 통상 장관과 제가 그동안 그 화상 회담을 했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미국의 그 USTR 대표 그리고 WTO 사무총장 등이 있었고 요새는 또 이게 저 장관들 간에도 이 그 SNS 그 텍스트 그게 이제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이렇게 화상 회담 끝나면 바로 서로 이제 핸드폰 그 교환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바로 그냥 문자로 이렇게 정보 교환하고 그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실수로 문자 보낸 장관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 간의 업무도 이렇게 바쁘게 하셨고 또 기업 현장에도 굉장히 많이 다니셨다고 저희가 전에 들었습니다. 예. 요즘에 좀 많이 어려울 텐데 현장에서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예. 그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부터 생생하게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뭐 글로벌 백신 기업, 백신의 어떤 원부자재 그런 기업, 그리고 또 이 기후 변화의 어떤 천병으로 된 이제 철강 기업, 네. 그리고 또 이 반도체
거기에 그 핵심 소부장 그 장비를 하고 있는 그 외국인 투자 업체 예.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이제 생생하게 말씀들을 들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게 정말 기업이나 정부 혼자서 이렇게 치열한 글로벌 경쟁 하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네. 정말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팀, 완팀 코리아를 이뤄가지고 네. 정말 민첩하고 아주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통상교섭본부의 현장은 해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장도 쉽지 않으시죠? 쉽지는 않고요. 근데 예. 이제 이때까지는 뭐 그 화상을 통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자주 네,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직접 만나가지고 또 악수하고 또 그렇죠. 뭐 밥도 먹고 예. 또 농담도 하고 이거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씩 이제 대면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예. 당장 제가 다음 주에 미국에 가서 뭐 미국 저 USTR 대표 캐서린 예. 타이나 뭐 어떤 그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싱크탱크 또 전문가들 업계들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그 아우리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 한 달 됐는데 네. 한 달 전 취임사를 통해서 통상 정책에 대한 과거의 틀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새로운 전략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전략이요. 예, 제가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얼마 전까지 그 LG랑 SK 우리의 그 대표적인 그 배터리 네. 기업들이 미국에서 계속 분쟁을 해서 많은 그렇죠. 분들이 또 우려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 정부에서 어디서 그거를 원만하게 중재하면서 해결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무역하고 이쪽 담당하는 쪽에서 조건을 제시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USTR 대표 아까 말씀드렸던 캐서린 타이가 직접 나서서 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상 당국에서 네. 이런 그 배터리의 첨단 기술 관련 분쟁에 개입을 하리라고는 우리는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한미 FTA하고 할 때는 이제 FTA 협상하는 그렇죠.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였고 이제 그거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글로벌 공급망 배터리 반도체 네. 이거를 두고 치열하게 이제 경쟁하면서 또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하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의 룰을 만들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이때까지의 그 과거의 틀로 생각하지 말고 네. 이제는 좀 창의적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총상에서 치고 나가면서 네.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관련해서 뭐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았었을 때도 있습니다. 제때 이렇게 공급이 안 된다. 네. 이런 것도 통상교섭본부에서 뭐 백신을 수급하고 이런 부분도 좀 개입을 하십니까? 사실 뭐 백신 수급이나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네.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거고 통상교섭본부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기업들, 네. 네, 우리가 사실 이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한미 정상 회담 때 가장 성공적인 그 성과의 하나로 했었고 네. 또 그래서 우리 K 글로벌 그 백신 허브로의 도약하는 그게 또 우리 정부의 또 커다란 주요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네. 많이 진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첫 번째로 기업 방문했던 데도 어떤 일회용 백, 백신 만드는 데 있어서 일회용 백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 아주 고품질의 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 글로벌 그 네트워크가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진출을 하고는 싶은데 예.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에서는 우리가 그 57개국가 깔려져 있는 FTA 네트워크가 있고 네. 또 코트라 같은 이제 그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그 무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총 동원해서 우리의 그 양질의 좋은 중소기업들을 해외 유수의 어떤 네. 백신 기업에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노력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 또 아주 그 좋은 견실한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또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백신도 이 공급망이 튼튼해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타겟 기업을 선정을 해서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저 통상교섭본부에서는 이 백신 글로벌 허브 전략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미중 기술 패권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입장이잖아요. 통상교섭본부에서는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도 예.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냉엄한 현실이고요. 냉엄한 현실이고
특히 우리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이 향후의 어떤 기술 패권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우위를 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도 우리가 미국이 굉장히 우리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서 네, 네. 하면서 한국의 협력을 굉장히 원하는 그런 성과를 우리가 이제 창출을 했는데요. 이제 통상 쪽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이제 진흥 그리고 보호. 첫 번째로 이제 진흥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기술마다 아주 그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전략적인 주요 국가들과 우리가 그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이런 R&D 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네. 미국, EU 이렇게 우리가 다 FTA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그런 첨단 기술에 있어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보호입니다. 네. 우리의 그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네, 맞아요. 네. 또 어떤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기술이 또 그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수출 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 기업들이 우리를 M&A, 우리 기업을 M&A 할 때 과연 그 기술이 국가 안보나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통상 당국이 나서서 그거를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그 전략 핵심 기술을 또 보호하는 거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조금씩 더 얼어붙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극복한다든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슬기롭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어떤 쪽을 선택한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EU라든가 많은 국가들이 어떤 양측에서 어디를 선택하는 그런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 네. 그리고 개방성, 투명성 이런 가치를 우리는 계속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그 중국과도 굉장히 큰 무역 투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우리 기업들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 관계도 원만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예. 가장 개방된 그런 통상 국가로서 이때까지 계속 그 어떤 국제적인 평판과 기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중 간의 그런 관계가 좀 이렇게 윈윈으로 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과 건전한 경쟁 그거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디지털 경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기회로 잡아서 우리가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분들의 시각이 많습니다. 예.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정확하게 보셨고요. 이 디지털 경제는 향후 수십 년의 어떤 또 세계 경제의 큰 판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IT 강국이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들어오면서는 이제 디지털 그 뉴딜을 다른 나라들보다도 먼저 우리가 앞서서 나가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는 어떤 이런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어떤 무역의 틀, 통상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싱가포르 통상장관이랑 회담을 하면서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네. 영어로는 대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3개국, 네.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이렇게 3개국인데 그거에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네. 이제 가입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겠다. 가입하면 뭐가 좋아지죠? 그거는요. CPTPP 예. 그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그 P4 요 국가들, 요 조그마한 국가들로부터 시작하다가 미국이 참가하고 일본 참가하고 네, 캐나다 네. 참가하고 하면서 이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그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직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리더십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이건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 뭐 예. 이런 포부, 계획 있으면 한 말씀 예. 부탁드릴까요? 이때까지 우리가 어떤 교섭형 통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국부 창출형으로 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치고 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5대 분야가 핵심 아젠다입니다. 예. 그 공급망, 음. 반도체 배터리 같은 공급망, 그리고 기술, 디지털, 네. 그리고 이 백신, 그리고 기후변화, 탄소 중립. 음. 이게 5대 핵심 그 떠오르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이 분야를 저희는 5대 전략 통상 분야로 선정을 하고 우리 통상교섭본부 내부에도 네. 각각의 그 TF를 만들어서 우리 각각 그 담당하는 주무부처와 밀접하게 협조하면서 이 분야에서 좀 통상에서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글로벌 시장을 좀 이렇게 이끌고 경쟁력도 또 자체적으로 높이려면은 정부, 기업 이렇게 다 같이 단합해서 움직이는 그런 단합력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팀 코리아입니다. 우리 정부가 통상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톨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